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반전은 박진영 평론가님 그리고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됐죠? 네네. 네, 재발부가 됐고 공수처 언제 갈까요? 각자 또 단도직입적으로 가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냥 추측이니까. 네. 네. 11일? 11일? 네. 오, 좀 시간이 좀 있네요. 아니 10일 날 네. 경호처장 3차 소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일 날. 뭐 3차 소환까지 해놓고 경호처장 체포영장 들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아, 처장 불러다가 조사하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네네. 너도 잡고 윤석열도 잡고 네,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잡고 윤석열. 그다음에 윤석열 잡는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뭐 개인적인 예측이니까. 네네네. 우리 김한 기자님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개시한 상태에서 가느냐, 그렇지 않으냐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에 대한 강제 수사를 개시한 상태에서 체포를 한다 대통령까지라고 하면 좀 며칠 걸릴 거고 그렇지 않을 거면 저는 내일 정도의 작전 계획 수립이 끝나면 이르면 목요일날 갈 수도 있다. 이르면 목요일 날 갈 수도 네. 있다. 왜냐하면 경호처장이나 경호처 관계자들은 체포영장을 받지 않아도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상황이기 그런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예측이 틀리는 걸 하겠습니다. 바로. 빨리 되면 좋겠다는 네, 마음도 네, 갖고 네, 계시니까.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내일 왜 안 가? 그럼 막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 갈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후반전으로 바뀌면서 여러분 이제 영상 보셨잖아요. 그게 오동훈 공수처장의 이제 사과입니다, 국회에서. 마지막 각오로 준비하겠다. 이런 각오까지 내비치긴 했는데 시기는 둘째치고 두 번 이제 다시 갔을 때 네. 우리가 봤잖아요. 정말 허무맹랑하게 나오는 거.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할 것인지 믿음이 가십니까? 확실하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동훈 공수처장께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가 가라고 앉아. 네가 직접 가라. 직접 가야죠. 이게 역사적 오, 사건입니다. 음. 대통령 체포하는 정도면은 공수처장급이 직접 가서 저는 현장 지휘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첫날도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1차 네.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오동훈 처장이 같이 와서 어차피 경호처가 저항할 거가 예상됐는데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그 정도 강도일 줄 몰랐다 이런 정도 아닙니까? 200명 나와서 무서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면 공수처장이 직접 와서 그 자리에서 최상목 대행이랑 통화를 시도하고 이 경호처 저 병력을 지휘해달라라고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주저앉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공수처가 실제로 체포할 수 있는 결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그 자리에서 계속 공수처가 브리핑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몰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1차 체포가 이미 그렇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차에서는 공수처장이 뭐 마지막 각오라는 거는 본인 자리가 이제 여기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오늘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런 말을 정당한 영장을 발부받은 기관의 기관장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한국 사회에 지금 저희가 뭐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가면은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특공대도 가고 장갑차도 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철저하게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차벽이 강화가 되고 네. 철조망 지금 칭칭 올려놓고 있고 네. 엄청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조금 빡세게 지난번과는 다른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관측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경찰 쪽에서는 준비를 그래도 잘 한다고는 한 것 같은데.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자체가 지금 현행 적법하게 받은 영장에 저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행위 자체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결심은 결심. 물리력 대 물리력으로 붙을 거냐를 국민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고 그거만큼 불행한 일이 없겠죠. 그러면 결심은 저것이 위법이고 우리가 어떻게든 저것을 해체한다. 근데 저것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0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2,000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영장 집행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로막는 것들을 다 해체하고 다 뜯어낸다. 최소한 이 정도의 준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저쪽에 200명 아니 최대한 나오면 700명도 나올 수 있어. 그럼 우리 2배는 있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물리력 대 물리력이 아니라 그래서 1차 저지를 할
할 때 첫 번째 차벽밖에 못 뜯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또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 결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 몇 명 나오니까 우리가 대응 병력이 몇 명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 불법이다. 이 불법을 걷어내는 게 법치주의 국가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틀이 걸리던 3일이 걸리던 하는 거죠. 맞아. 네. 아 우리 성능아님은 제가 수색대 출신입니다. 아 수색대 출신이세요? 네. 철조망 그 가만히 두 개 던지면은 그냥 밟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철조망은 아무것도 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일단 헬기 띄워야 됩니다. 헬기 헬기를 띄어서 띄워요. 위압적인 장면을 연출을 하고요. 공중에서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핸드마이크 들고 선무 작업해야 됩니다. 자, 당신들은 지금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법으로 전형 체포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공무원이라면서 체포된다면 면직 처리돼 파면 처리됩니다. 그리고 저거 뭐죠? 연금도 연금. 없어집니다. 이런 거 선무 작업하면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제압을 한 상태에서 맞아. 들어가 가지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2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저도 사진을 봤는데요. 실제로 스크럼에 적극적으로 있던 사람들 한 4~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등 그 경호처의 지휘부들만 끄집어낸다면은 이른바 늘공들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버텨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신 뭐 선무방송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경호처 직원들한테 니네 우리가 오늘 만약에 방해하면 반드시 체포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계속 고지를 하고 실제 현장에서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거를 굉장히 낯선 일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집회 현장에서 수십 년간 다 그렇게 합니다. 네. 보았던 일 아닙니까? 제가 이제 쌍용차 옥새투쟁 2000년대 초반 굉장히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 네. 그때 한 달도 버티고 두 달도 버틴다 그랬어요. 경찰이 들어와서 몇 시간 만에 다 연행합니까? 반나절 안 걸려요. 아. 그 공장의 지리를 너무 잘 알고 공장에 어디로 들어올지를 다 막고 있어도 네. 경찰이 물리력을 집행하기로 결심을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 결기를 보여줘야 이게 가능한 일이다. 근데 그거 진짜 효과적이긴 하겠네. 그러니까 경찰이 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진입할 건데 여기서도 맡고 계시면 그때부터는 체포입니다. 네. 마지막 경고입니다라고 하면 압박이 어마어마하겠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 평론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 여러분 공무원이죠. 지금 물러나면 연금 100%, 체포된 순간 연금 80만 원. 둘 중에 선택. 하나 둘 셋 하고 들어가면은 쫙 그냥 그 도망가 버리지. 쌍용차 예를 들은 것은 좀 우리 안타까운 사실이었으니까 제가 네. 들지 않고요. 더 옛날 예를 들게요. 더 옛날. 이시에 난 조사이에 난 옛날에 조선시대 조선시대. 이름을 조선시대로 합니까? 반란군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선무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경문 방을 붙입니다. 자, 이 주민들은 동요하지 마라. 그리고 역적을 빨리 잡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방에 방을 붙입니다. 네. 방을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관군이 쳐들어가죠. 그 다음 또 뭘 하냐면요. 역적 수계에 대해 가지고 현상금을 겁니다. 현상금을 걸거든요. 그러면서 역적 주위에 있는 동조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다치고 싶지 않으면은 역적 수계를 잡아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결국 보면요, 역적 수계의 측근들이 배신하고 역적을 잡아다 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요거 비슷하게 이야기하신 분이 누군가 뭐 박은정 의원이에요. 구속 영장 치고 수배해라. 지명수배인가? 윤석열 지명 수배해라. 맞아요. 그러면은 이 경호처 직원들이 나중에 잡아올 수도 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하셨거든요. 네. 결국 이게 선무 작업이라든가 또는 위압감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범죄자를 먼저 지배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오동훈 처장이 법사위 나왔잖아요.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예를 들어 관저에서 나와서 윤석열이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오동훈 처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영장 집행 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정청래 위원장이 참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행태상 도망가고도 충분히 남는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유의미한 게 고양이 뉴스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방탄 차량을 일단은 찍었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윤석열이 그
숨었는지 안 숨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 쪽에서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경찰 쪽에서. 근데 소재 파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형식적인 왜냐면 관저 있는 게 뻔한데 왜 굳이 소재 파악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의문점도 좀 있거든요. 1월 3일 날 들어갔을 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관저에 윤석열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양이 뉴스 이야기가 이른바 이제 방탄 차량을 차고 합참의장 관사 공간. 쪽으로 갔다, 네. 공간 쪽으로 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확인되지는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네. 저는 윤석열이 비열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본인 밑에서 이 내란을 같이 했던 군 관계자들이라든가 국방부 장관이 수많은 이야기를 다 실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냥 격려했다. 잘 몰라. 맞아요.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법률적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 놓고 숨어 있습니다. 아주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도망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가능 있다고 보고요. 도망가면 땡큐죠. 도망가면 오히려 도망가면 오히려 땡큐죠. 더 잡기 쉬워지죠. 잡기 그리고 얼굴 다 알려졌는데 전 세계 어디를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네. 어떻게 우리 기자님은 진짜 숨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고성국 TV나 이런 데서 무슨 뭐 저도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알몸으로 있어라 못 잡아갈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말이 뭐 있어요? 그런 말을 했다라고 지금 저도 어디 SNS에서 보고 뭐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체포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공무원이 하고 있는 세상이어서 어떤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겠지만 오늘 그 답변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이 그 가능성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했거든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 그 관저라는 구조가 사실 안 알려져 있어서 몰라요. 예를 들면 그리고 청와대면 거기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관계자들이 구조를 알 텐데 그렇죠. 지금 여기는 구조를 몰라요. 지하 벙커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지하 벙커끼리 뭐 몇 개 건물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시설들이 좀 갖춰져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색영장을 같이 나왔는데 그 수색영장은 장소 한정이 있기 때문에 관저를 넘어서는 범위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 체포영장을 거부할 거라고 상상을 못 해봤기 때문에 별의별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자체를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유튜브 보기 좋아하신다니까 이게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시사평론가들이 기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도망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게 받아들여야 네. 된다. 발가벗고 네. 몸에 참기름 바르고 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장사미사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어떻게 대통령을 지낸 사람을 두고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거를 모욕과 수치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그 앞에 있는 국민들을 포함해서 이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견딜 수 없는 어떤 심정을 만드는 거죠. 맞아요. 이거 도망가면은 지금 외신도 엄청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도망가면은 외신도 President Yoon is run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얼마나 그게 수치입니까? 아니 역사적으로 지하 벙커 이야기는 늘 독재자들과 세트로 나옵니다. 세트로 나오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끝까지 숨어 다니는 독재자가 있고 그래도 나를 잡아가라 라고 나서서 맞서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저는 끝까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카다피, 뭐 차우세스코 이런 사람들 결국에는 지하 벙커에서 숨어 다니다가 민중들에 의해서 끌려 나오게 됐습니다. 야, 추잡스러움의 끝입니다, 진짜. 근데 우리가 전반전에서도 잠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국힘의원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기에 굉장히 차라리 선을 긋던지 해야 되는데 같이 동조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로 지금 엄청 갔잖아요. 44명인가 5명인가 갔죠. 44명이 네. 갔잖아요. 그리고 막 공격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원래는 이제 김민전, 윤상현 요 정도만 가다가 갑자기 늘어났나 봤더니 그 여론조사 그 문항부터 잘못된 어제 저희가 다뤘습니다. 문항부터 잘못된 그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움직인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관저 앞에 모여 있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그 여론조사를 믿고 본인들끼리 우리가 이겼다, 이봐라 지지율 높아졌다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걸 이제 레밍 정치라고 합니다. 레밍? 예, 네. 쥐, 설치류. 아, 예, 그 홍준표 시장이 그런 이야기 자주 했지 않습니까? 또 레밍 정치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집단적으로 어느 곳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 지금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고 탄핵되면은 정권을 뺏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서 전략적으로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야. 그러나
어디로 가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뭉쳐서 아무데나 가는 쪽으로 따라가는 거야. 앞에 사람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레밍이. 그래서 어디 가려면 올라갑니다. 일단 산으로 올라가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절벽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다 죽는 거거든요. 이게 이른바 레밍 정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분들에게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 한번 권해드릴 게 있습니다. 윤석열을 끝까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예, 국회의원 45명이 저는 이 경찰 특공대 투입되는 날 그 관저에 가서 윤석열 앞을 막고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주십시오. 나를 잡아가라 이러면 네. 그렇죠. 하면 나를 됩니다. 잡아가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네, 그러면 4명이 붙어서 네 하고 예. 잡아가면 됩니다. 현행범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혐의로 다 잡혀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진짜 근데 레밍 정치라는 게 되게 와닿네. 근데 뭐 많이 최근에 현대 정치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백래시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지금 있는 정치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반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제가 이제 여러 사회적인 거에서 백래시다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반동이죠. 그냥 반동인 거죠. 그러니까 체제에 대한 반동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법상식에 대한 반동인 거고. 근데 다만 이들이 믿고 있는 거 하나는 뭐 여론조사 얘기하셨지만 이들의 지역구 분포 지금 보면 다 어디입니까?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선거는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의 첫 번째 국민의힘 발언으로 나온 게 뭐 메시지로 전도진 게 뭐였습니까? 국민들은 1년 지나면 다 잊는다. 그러니까 나도 되지 않았냐. 하면 된다. 우리 버티고 하면 된다. 근데 그 정서가 저 윤상현 왜 저래? 그때는 이랬지만 지금 보면 그게 국민의힘의 어떤 집단적 정서로 지금 있다라는 게 그리고 특정 지역에 특히 뭐 이게 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서울 수도권 의원 뭐 당협위원장들 이런 사람들 안 가잖아요. 맞아. 네. 또 그건 안 가더라고. 훨씬 더 말하자면 지도부도 안 가고. 근데 여기는 이거 이렇게 돼도 우리는 여기서는 된다. 뭐 이런 정서적인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실제로 그 지역구민들이 사무실 앞에 막 지금 1인 시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네. 예, 수치스럽다고. 그 또 레밍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리를 지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싸돌아다닙니다. 부지런하게 또. 네, 부지런하게 싸돌아다닙니다. 그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가봤던 곳으로 갑니다. 가봤던 곳. 예, 안 가본 곳은 안 갑니다. 즉 보수 극우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전에 가본 적이 있으니까 정광훈 따라서 가본 적이 있으니까 사실 이럴 때는 쉬어야 됩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쉬면서 관망하고 그 다음에 더 폭넓게 전망하고 토론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은 급하고 빨리 몸은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떼서리 지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이러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벼랑 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유. 그 이제 이어가지고 내란 국조 청문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법사위 얘기한 김에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되게 기백 있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시던데 오늘 그 윤석열 걱정하지 말아라. 사형당할 거다. 사형 선고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 국힘들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했겠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주 재밌게 잘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상임위원장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내란범인 상황인 거고 이거 사실 또 제압해야 됩니다. 제압해야 되는 거고요. 정청래 위원장이 이거는 특정 정당의 당인으로 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란 소추를 한 국회의 법사위원장으로서 내란 수괴인 행정부의 전 수장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강력한 펀치였다 이렇게 강력한 생각을 합니다. 펀치였다. 네. 그러면 내란 국조특위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아까 전반전에는 저희가 이 국조특위에 참여한 강선영, 박준태, 임종득이 국조특위 있으면서도 관저시 참여하고 그랬다. 뭐 요거는 얘기했습니다. 짧게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렇죠. 뭐 특위 참여하고 있어요. 내란에 그 동조하는 사람이 내란 특위에 참여하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22일에 내란 국조 청문회가 이제 열립니다. 청문회. 이 청문회가 얼만큼 중요한 거고 좀 어떤 거를 지켜봐야 되는 건지 좀
그러니까 일단 그 국회에서 그 국토청문회가 열리면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실 거부할 수 없죠.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재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전히 어떤 톱니기어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언들이나 디테일들을 더 확인할 필요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은 없지만 어쨌든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얘기를 듣는 측면의 효과가 하나 있고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수사도 어차피 할 거고 뭐 또 할 건데 이걸 왜 하냐 지금 또 청문회를. 네, 청문회를. 근데 지금 오히려 한 달여 동안 이 내란 수계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사실 더더욱 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뭐고 어떤 말하자면 위법들이 있었는지를 지적하고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전체 여론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란 국조를 지금 한 건 굉장히 저는 잘못했다,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일찍 해서 해야 더 됩니다. 일찍.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박근혜 탄핵 때 많은 분들은 결과론적으로 박영수, 윤석열 특검을 기억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최신수일 국정조사, 거기에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안민석 의원 등이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벌들 불려 나오면서 우리 잘 나가는 재벌들도 최순실한테 협박당해서 돈 뜯겼구나 하는 것을 전 국민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즉 국회는 법률적인 수사권은 없습니다만은 조사권을 통해서 행정 공무원들 그리고 이 국회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국민의 대표로서 이 사람이 대통령에서 왜 탄핵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탄핵은 최순실 국정조사라는 국회의원들의 역할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형사법적인 수사는 그 뒤에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순서로.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증거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네요. 엄청나게 많이 나올 이번 수 청문회 있죠. 통해서. 공무원들이 또 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 40에서 60명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당연히 이 사람도 뭔가 역할을 했을 건데 아직 수사 선상 단계에서는 이 사람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보기까지 진도가 못 나가서 이 사람을 이제 수사하는 빌드업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합참 벙커 지휘하는데 최소한 합참 작전본부장이라든지 여러 명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수사 안 받고 있거든요. 아직 수사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부르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계엄이 선언된 이후에 각각 행정부 조직들에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예종을 폐쇄시키려고 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도 아직 수사 선상에는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인천 장관 불러다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왜 말하자면 당신은 계엄에 어떤 생각을 했길래 예를 들면 관련 기관을 폐쇄하려고 했냐.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많은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언제 잡혀가지 막 이런 지금 내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거를 규명할 수 있는 거죠. 하나하나 네. 숨겨져 있는. 그렇죠. 예를 들면 최상목 불러내야 됩니다. 최상목 불러내 가지고 윤석열 통해서 쪽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쪽지를 차관인지 차관부한테 줬다고 합니다. 왜 줬습니까? 그 명령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고위직들 회의를 했답니다. 1급 이상들 회의를 했다는데 그 회의 무슨 주제로 이야기했습니까? 혹시 국보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예산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런 회의했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야 되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뭔가 하면요. 윤석열 옆에서 최종 기획안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이거 찾아야 됩니다. 이 내란 관련해서 그렇죠. 내란의 총괄 지휘부는 윤석열로 보이거든요. 윤석열이 지가 직접 워드 프로세스 작업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한글 작업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옆에서 누구는 뭐하고 쪽지 나눠준 그걸 써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 찾아내야 돼. 그 사람이 총괄 컨트롤 타워의 실무자입니다. 컨트롤 타워의 실무자다. 네. 행동대장들은 수사를 받고 있는 거고. 군인들. 그렇죠. 네네. 예, 그 군수뇌부는 조사 받고 있지만은 컨트롤 타워를 잡아야 된다. 네네. 그리고 최상목이랑 뭐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최상목, 뭐 정진석도 있고, 다 불러야죠. 신원식 이렇게 이제 뭐 증인으로 김태효, 부르고, 특히 김주현 민정수석 꼭 불러야 됩니다. 조태열도 그렇고. 네, 조태열도 그렇고. 근데 일단 나오는 거는 인간적으로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참모진들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사표 내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걸어가는 그 사표 내고 도망갈 수 있고 그 1차적일 거고 2차적인 건 이런 거죠. 자, 어차피 내가 내란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거부해서 처벌을 받나 내란이 훨씬 더 죄가 무겁기 때문에 사실 여기 나와서 뭔가를 증언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걸 뭐 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면 이게 내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말단에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5년이에요 최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뭐 그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무슨 대통령을 보위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지금 엄중한 피의자들 피의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중하위직 늘공들을 불러야 됩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생활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와 가지고 제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겪었던 일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계엄 당일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특전사라든가 국회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급 지휘관들, 뭐 중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야 됩니다. 그게 지금 국방위에서는 정인 합의가 안 돼서 못 불렀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늘공들 중에 대통령실에 파견 나가가지고 문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문서 작업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관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불러야 됩니다. 아, 김용현이 직접 문서를 쓰진 않았을 그렇죠. 거고 네네네. 어쨌든 그 이거 만들어 와라라는 그 가장 그러니까 이 실무 작업 현장에 있는 사람 불러야 현장에 있는 됩니다. 사람들. 네. 맞아. 그런 사람들 부른 게 중요하겠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 윤석열은 뭐 당연히 안 나오겠죠. 윤석열을 부른다고는 하지만은 안 나올 게 뻔한데 국힘에서는 그러면은 윤석열 증인 신청할 거면은 이재명 대표랑 증인으로 부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들의 작전이 뭡니까? 이거 그냥 무슨 작전이? 침대 축구 오늘만 대충 수습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진지하게 얘기할 가치도 없는 사실 얘기들이고 이 내란 국조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니까 계속 지금 국민의힘이 답답해한다. 이런 태도인데 이거를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라고 자꾸 써주는데 사실 저는 써줄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조차도 없는 뭐 얘기다. 오대수라고 얘기하다가 오대산이라고 또 요새는 얘기하던데 네. 수습도 아니라 그냥 오늘만 살자 대충 뭐 이런 자세지. 그거 왜 사실 이게 무슨 설명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사실 가치가 없다. 네. 그러면 얘기 더 안 해버려. 네. 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구치소에서도 현장 방문을 통한 청문회 진행하려고 한다. 요런 내용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관계자들이 예를 들어 뭐 박안수나 군인들 네네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구속이 돼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최순실 때도 실제로 수감 중인 사람들 가서 현장 조사한 적이 현장 있다고 조사한 그러더라고요.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로 오는 것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구속돼 있는 사람이 네네네. 만약에 못 온다면 근데 가서 모든 다면 현장에 가서라도 해야죠. 가서 네. 물어보는 거야 네네네.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요거 한번 가볼까요? 아까 김태호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정동영 의원이 오늘 내용을 공개를 한 건데, 그러니까 미 국무장관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면담을 하는 자리였고 네네. 거기에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에게 또 들었다면서 컨트롤 타워 아닌가?라는 느낌입니다. 일단 정동영 의원이 어떤 내용을 공개했는지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쿠데타를 위한 준비, 총괄, 기획팀이 있었다고 봅니다. 기획자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숨어 있는데 이 사람은 NSC의 핵심입니다. 윤석열의 뇌수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계엄 해제가 지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버그 대사에게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 행정 시스템이 망가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 사람은 NSC 차장 김태효입니다. 김태효가 통화를 하면서 이 계엄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김태효는 바로 입장을 내긴 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다음날 뭐 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사실 언론 레벨에서는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사기관이 뭐 여기를 불러다가 조사를 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호 처장의 이 얘기는 뭐 김태호 처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해명인데 만약에 뭐 정동영 의원이 허투루 들은 게 아니라고 당연히 아니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김태호를 불러다 조사를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개연성은 저는 있다고 보여.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총괄 기획자는 윤석열 옆에 늘 붙어 있던 사람. 늘 저는 붙어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늘 윤석열이 하는 이야기 받아줬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죄송합니다. 네. 하는 이야기를 검색을 통해 가지고 과거 사례라든가 찾아가지고 보고하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 네. 바로. 김태호 처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외교 스승이다, 외교 과외 선생님이다, 뭐 이렇게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안보실 1차장입니다. 근데 김태호 처장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그 얘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반대했다. 네. 그래서 나는 아마 그 개선에서 제외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진짜로 몰랐다. 이렇게 해명하면 그걸 따져볼 수 있죠. 또 말을 들면 그 말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한 오늘 나온 대로 역할이 뭔지가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근데 당연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모든 어떤 외교나 안보 문제에 대한 결정을 김태호 차장한테 의지해 왔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왜 그 김태호 차장하고 아무런 한마디도 얘기 안 해봤을까? 이런 말하자면 당연히 상식적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거죠. 뭐 윤석열이 계엄을 노래하고 다녔으면은 윤석열과 자주 보던 그 대통령실에 있는 핵심 참모들은 아 윤석열이 계엄하고 싶어하는구나 다 알았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최상목한테 쪽지에 국보위 전두환이 만들었던 국가안보 비상위원회인가 뭐 이럴 겁니다. 그걸 줬다고 칩시다. 최상목은 모를 겁니다. 그게 뭔지. 경제 관료들이 그런 이야기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정치학이라든가 이 정부 관련 이런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런 거 알 거예요. 그런 거 알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비상 입법 기구라는 걸 윤석열이 알고 있었을까요, 애초부터? 윤석열 머리를 알 수 없죠. 그냥 누군가가 그쵸. 가르쳐 줬다고 봐야 됩니다. 아, 나는 그 정도의 이 그 뭐라 합니까 역사라든가 정치 공부가 된 사람이 저는 참모로서 옆에 바로 붙어 있었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맞아요. 저도 딱 그 생각이에요. 윤석열이 비상 입법 기구라는 개념 자체를 알고 있었을지. 네. 아, 그게 조금 의문인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그 군대를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동선을 짜고 여러 부대들을 동원을 시켰잖아요. 거기에 이제 김용현도 있겠지만은 이 군인에 대한 작전을 또 짜는 사람이 김용현 혼자였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면서 김관진을 윤석열이 또 사면을 해줬잖아요. 네. 그게 24년 2월입니다. 그런데 김용현의 공소장을 보면은 윤석열이 이제 계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게 여러 이제 시기가 있지만 24년 3월부터 여러 차례 이제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김용현이랑 윤석열이랑. 그리고 김관진이 국가안보실장 할 때 또 노상원이랑도 인연이 있더라고요. 노상원이 대통령 경호실 군사관리관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파견 나와 있었죠. 파견이 네. 나와 있어서. 육군에서 파견 나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김관진을 윤석열이 사면시켜 주고 나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장으로 위촉을 또 한 것도 있고. 요건 좀 어떻게 개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지 여기는 단정할 수는 없겠네요. 김관진. 전반적으로 근데 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김관진 잘 알고 있긴 하죠. 예, 김용현보다는 더 많이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도그님이 김관진이랑 김용현은 앙숙이다라는 이야기도 주셨는데 요건 맞습니까? 김용현이 이제 동기 중에 출세를 빨리 하고 싶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안 되는 거를 여러 이제 장교 자기 선배들 탓을 했는데 뭐 그때 있었다 이런 에피소드들이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사실 뭐 그게 뭔지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저희가 그 취재했던 여러 이제 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작전 노상원이 왜 필요했을까? 민간인인 노상원이 전공이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네. 예. 그리고 김용현은 그거 작전이나 계획이 전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이 예를 들면 계엄을 하려면 지금 그래서 선관위를 간다, 여기를 간다, 여기를 어디로 이송한다 이게 지금 노상원이 했다라는 게 다 작전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김용현이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군 이렇게 승인을 한 모양새잖아요. 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그러면 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전이고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머리를 빌린 거잖아요. 그렇죠. 노상원의 머리를. 근데 지금 얘기한 거에서 보면 놓고 보면 김용현이 군에 대한 장악력이 얼마나 있었을까? 왜냐면 안보실 군을 나온 지가 꽤 됐고 안보실에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리고 신원식이 국방장관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원식 장관은 계엄에 회의적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신원식보다 윗선을 통해서 말하자면 사령관급들을 움직여 야 이게 가능해지는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육사는 기수문화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정도에서 김관진의 역할도 규명할 필요가 있죠. 규명할 김용현은 그 존경받는 그 선배 군인이 아니었거든요. 아, 내부의 평가를 내부에서? 들어보면은 근데 김관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네트워크도 풍부했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노상훈 같은 경우는 일그러진 엘리트 아닙니까? 노상훈 사실 작전통이고 기획통이거든요. 기획통인데 뭐 인격적인 뭐 문제라든가 불명예 여러 가지 뭐 제대했고, 예. 사생활 문제 범죄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렇게 이제 결국은 불명예 제대를 했는데 그걸 한 방에 뒤엎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김관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볼 가치는 있다. 가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날 12월 3일 날 있잖아요.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은 게 저도 들어가면서 국방위 의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형, 그 저기 뭐야 현역 이 인근에 있는 사단 작업들한테 다 전화해야 됩니다. 아마 전화 돌렸을 거예요. 우리 민주당 국방위원들도 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무 작업도 하고 이런 거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장님도 그런 역할들을 계속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반대편에서도 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들어가라 해라 네네. 빨리. 도와줘라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실 통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관진 민간인이기 때문에 핸드폰 영장만 받으면 통화 영장만 받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겠네. 만약에 뭔가 정황이 나오거나 네. 조사의 필요성이 나온다면 핸드폰만 확보해도 뭐. 전두환도 12.12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름이 유학성, 황영시 중장입니다. 자기 육사 선배들을 또 동원합니다. 이 선배들이 했던 역할들이 전두환을 진압하러 오는 부대에다가 전화해가지고 혼선 만들고 그 다음에 타협하는 척하고 맞아요. 이런 역할들로 계속 하거든요. 야, 그럼 핸드폰만 하면 되는 거. 근데 이거 마지막으로 짧게만 그냥 이상민이 비화폰 썼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말이 안 이게 원래는 안 쓴다고 하던데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비아폴로 했어. 그러니까 왜 썼을까요? 아니, 저는 이상민은 장관 되고 윤석열이 계엄 생각했을 때부터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민은 네네네. 생각했을 때부터. 네네네. 항상 뭐 계엄도 했으니까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저는 네네. 이거를 하면 정상적인 밑에 관료면 장관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었다는 거. 그 국무위원회에서 대통령이 나 계엄 발표하러 가야 되니까 알아서들 해 이러고 나가는데 한 명 바짓가랭이 잡는 국무위원이 없었다는 거. 이런 거에서 진짜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약간 슬픔을 느낍니다. 맞아요. 저 이상민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무슨 바르뎀인가? 네. 그 배우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 이래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살인마잖아요. 얼굴은 온화한데 얼굴은 온화. 이상민이 얼굴은 온화해 보여요. 근데 이태원 참사 때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든가 이번에 계엄 때 했던 행태라든가 내란에 참여하는 그 말투나 이런 거 보세요.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정말 윤석열과 마음속 깊이 공감하고 있는 동지구나 이런 느낌 받았어요. 윤석열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B급을 데리고 와서 맞아요. 진짜 하자가 있거나 B급을 데리고 와서 위기에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너 지켜줄게. 네. 내가 너 도와줄게. 그 경험을 한번 심어주고 이 사람이 나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그 과정을 계속 거친 것 같아. 이상민도 그랬고 사실 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상민 그렇게 논란 많았어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한덕수도 한두 개입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주목이 된 게 저는 임성근도 그런 개념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임성근 자기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위에서 나를 왜 이렇게까지 지키는지 모르겠다. 네. 그런데
그 발언 나도 모르겠다고 한 게 24년 6월에 그 발언을 국회에서 했는데 24년에 계속 계엄 모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 공개된 거 보면은 그러면 특전사도 움직여야 돼, 방첩사 움직여야 돼, 정보사 움직여야 돼. 그러면 해병대도 아니 임성근이 현직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자기를 그렇게 지켜준 사람인데. 그렇죠.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백령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해병대가 백령도에 해병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작전에는 해병대도 함께 있어야 도움이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이라든지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하려면 해병대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 계산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김건희, 이종호 요 패밀리도 있지만은 네. 윤석열이 그 계획에도 맞아떨어서 더 적극적으로 좀 구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 또 뭐 따져볼 지금 너무 수사를 해야 될 게 많고 범위가 넓어서 맞아, 그런 맞아, 부분 맞아. 못 나가고 있는데 사실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뭐 군사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백령도에서 포사격했을 때 굉장히 아슬아슬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대응을 안 했다서 그게 이제 천으로 작동했다는 건데 그때 만약에 북한이 백령도에 타격을 했으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왔을 수 있겠죠. 저는 아마 이게 다음 정부 4년 동안 수천 명이 조사받고 몇백 명이 감옥 갈지 모른다고. 맞아요. 근데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 그래도 그건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1000명, 2000명이 가더라도 친일파 청사는 못해서도 친윤파 아, 청사는 해야 안 되겠어요. 이건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또 그 잔당 세력들이 남아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이전에 최고의 히트작 중 하나인 나르코스를 굉장히 열심히 봤었었는데 네. 나르코스가 뭡니까? 콜롬비아에 있는 마약 카르텔 얘기 아닙니까? 네. 이 마약왕이 어떻게 합니까? 막 테러를 가하잖아요. 국회나 이런 데 막 사병을 동원해 오. 갖고 그러니까 콜롬비아 정부군이 어떻게 합니까? 제압해야 되는데 출혈이 커질 것 같으니까 협상하잖아요. 협상에서 얘가 뭐를 얘기합니까? 내가 만든 난 돈은 많으니까 내가 만든 사립 교도소에 나를 넣어줘. 그래서 실제 교도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왕처럼 지내요. 그러다 결국에는 다시 나와서 그 사살당하는 과정까지 가는데 근데 이 카르텔을 용인해 줬던 게 뭘 남기냐? 콜롬비아는 이 마약왕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마약 카르텔을 마약왕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잔당을 남긴다는 건 타협한다는 건 사실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그거 진짜 영화적 상상이다 남미적 일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수호지에 모여있는 악당들도 아니고 왜 저기를 정당한 법치주의 국가에서 영장 집행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저만의 생각 아니고 거기 앉아 계시는 눈 맞으면서 앉아 계시는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겠죠. 그렇죠. 국민의힘 정당 해석 한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국민의힘이 부동산 자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 계열 정당들은 해산했다가 합쳤다 이런 걸 자주 하는데 저기는 늘 승계가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산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자산의 대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두환이 민정당 만들면서 어떻게 출처를 알 수 없는 부동산들을 전국의 시도에 많이 확보합니다. 그게 지금 큰 자산이 돼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늘 정당을 완전 해산하지 않고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산이 돼가지고 해산해야 그 자산과 돼요. 함께 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군사 그 반란 세력의 뿌리를 좀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네. 아, 지금 쌍특검이랑 이거 내일 재표결하죠. 네. 아, 요거는 사실 쉽지 않겠죠. 아니 기대해 봅니다. 기대- 왜냐하면은 그래요? 저기 출석의 3분의 2니까 한번 기대해 봅시다. 혹시라도 저쪽에서 안 오는 사람만 한 10명 있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들어오려고는 하겠네. 하겠죠. 근데 내일 여기도 어쨌든 그 내란 수비대 44명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탄 수비대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네. 근데 이 내란 수비대들이 내일 만약에 체포를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러면 어떻게 해서 어디를 그거 좋은 생각이네.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를 그렇지. 들면 한남동인가 여의도인가 이거를 선택해야 되겠죠. 1시에 자 재표결합니다. 들어갑시다. 근데 공수처 온다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을 빨리 체포하고 그리고 헌재에서는 또 파면하고 네. 그리고 뭐 형법상으로는 이제 사형 받고 정청래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빨리 정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좀 많이 얘기했던 요 잔불들은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 차근차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김한 기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